저는 오늘 수학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인간의 창조물, 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학년도 다양하게 오늘 온 것 같고 또 관심사도 다양하겠지만 수학, 그리고 이게 수학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인지, 사람을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보신 영상은 BBC 원 방송국에서 만든 플래닛 얼스 시즌 2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에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긴장되지 않나요? 물론 포기하지 말자, 뭐 그런 교훈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게 무슨 인공지능하고 상관이 있을까, 뭐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긴장되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긴장되고 무서워요. 지금 이 영상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있잖아요. 저쪽에, 남미 쪽에 갈라파고스 섬에 어떤 백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마뱀들이 알을 묻어놔요. 그래서 어떤 계절이 되면은 도마뱀들이 한꺼번에 부화를 하는데, 이 또 뱀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들이 레이서 스네이크라고 부르는 굉장히 빠른 뱀들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한번 포식하는 날로 그날을 정해놓고 이 도마뱀들이 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를 하면은 이 도마뱀은 방금 태어났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자기가 뭐 누군지, 세상이라는 게 뭔지, 뭐 자아가 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굉장히 그런 무서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우리가 뭐 어디서 왔는지, 그죠? 어디로 가는지, 그죠? 아는 사람이 없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져 있고, 우리는 뭐 내가 누군지, 그죠? 어디서 왔는지, 산다는 것은 뭔지, 삶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우리가 둘러싸고 있고, 환경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철학적인 사유와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환경에 응전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며칠이라도 칼로리를 먹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죠? 칼로리를 하나도 못 먹으면은 죽고, 숨도 쉬어야 되고, 세상에서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는 밖에 지금 비도 많이 오던데 여차하면은 익사할 수도 있고, 온갖 방법으로 세상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수많은 세상의 위협 속에 있어요. 우리는 문명을 통해서,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세상에 응전하는 방법을 조금씩 쌓아간 거죠. 사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동물은 달라요. 그죠? 아까 본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당장 눈을 떴으니까. 근데 도마뱀은 DNA를 통해서 자신의 본능 속에 그런 응전 방법이 축적이 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운동 기능을 통해서 인류는 그보다 조금 더 똑똑해서 지식의 축적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동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자, 그 지식의 축적 중에 오늘은 기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기하학은 뭐 수학의 일종이죠. 여러분들 당장 기하학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도형 그리고 뭐 부피 구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하학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려면은 기하학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도 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인간이 축적한 환경에 응전하기 위해 축적한 방법은 무지하게 많은데 무지하게 많은 그 지식 체계 중에서 수학 그 중에서도 기하 그 중에서도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으킨 일이 있어요. 평행선 공리라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기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학은 크기를 재는 과학이다. 이거는 오일러라는 18세기에 걸출한 수학자가 적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물리학, 뭐 생물학, 지구과학 다 배우지만 그 학문들이 그렇게 잘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건 지구과학이고 어떤 건 물리학이고 어떤 건 생물학이고 어떤 건 화학이고 그런 것들이 뭐 칼로 자르듯이 나눠지는 건 아닌데 수학이 뭐냐는 그 중에서 기하학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일러가 했던 대답 중에 하나예요. 기하학은 크기를 재는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하학을 하려면 뭐 부피를 재고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길이를 재고 뭐 넓이를 재고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하학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석판은 플림트 322 석판이라고 불리는 미국 뉴욕에 저장되어 있는 지금 바빌로니아 시대 석판이에요. 자, 이거는 BC 1800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죠. 뭐죠? 4000년 전. 수학자들이 원래 덧셈을 잘 못해요. 자, 4000년 전도 아니죠. 뭐 하여튼 그 정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석판이에요. 자, 플림트 320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자, 여기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수많은 유물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했는데 뭐 문자가 있고 뭐 기껏해야 그냥 숫자 세고 뭐 토지 조사하고 인구 조사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아니면 뭐 법,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함무라비 법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현대 언어학자들이 기호학자들이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이 플림트 석판의 내용을 거의 다 해독을 했어요. 거의 다 해독을 했더니 지금 수준으로 볼 때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수학 문명이 그때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진법의 개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진법이 뭔지 들어본 학생 있어요? 십진법 우리 다 쓰고 있는 거죠. 그죠? 1, 2, 3, 4 우리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때 10을 처음 배우죠? 10은 굉장히 어릴 때 배우겠지만 자리 넘김은 한 2학년 때 배우나요? 어릴 때 배우나요? 자, 그런 자리 넘김의 개념이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9까지 한 다음에 10이 되면은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런데 그게 우리처럼 10진법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60진법도 썼어요. 그리고 루트 2도 굉장히 열심히 60진법을 써가지고 60진법 60은 굉장히 신비한 수예요. 일단 1년이 66개로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약수가 있어요. 1, 2, 3, 4, 5, 6 뭐 굉장히 많은 10 약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60진법을 쓰면 뭘 나눌 때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60이 우리 생활에 뭐가 있죠? 60분 쓰죠. 그죠? 1시간 60분. 그런데 그리고 1분 60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각도도 360도죠. 왜 360도인지 궁금해한 적 없어요? 그죠? 거의 1년하고 맞아떨어지죠. 360도가. 그죠? 그리고 60도도 그래서 각도도 마찬가지. 각도도 뭐 분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뭐 60의 개념이 있었고 루트 2의 개념이 있었어요. 루트도 그냥 1.4, 1.414 그 정도가 아니라 1.414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소수 다수짜리까지 오차 없이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파이의 개념이 있었어요. 파이는 뭐 사실 지금도 토목공학적인 목적으로는 3이면 충분해요. 대부분의 토목공학적인 목적으로는 그냥 원주율이 뭐죠? 지름 나누기 반대인가?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동그란 원을 아무리 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와서 휴지 두루마리 휴지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를 한 바퀴 한번 굴려보세요. 딱 한 바퀴. 그러면은 펼쳐진 휴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거랑
휴지의 지름이랑 한번 자로 재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잘 만든 휴지면은 3.1415고 막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건축적인 목적, 그런 대형 건축의 토목적인 목적으로는 3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거를 3.14까지 계산을 했어요. 3.14, 사실 3.12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그 뒤로 뭐 더 많은 계산도 했고요. 그래서 파이의 개념을 꽤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추후에 알게 된 거는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중국, 그리스 수많은 나라에 그런 비슷한 문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아까 유클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사람? 그죠? 제목을 아는 사람? 다 아네요. 혹시 교과서에 나오나요? 자막하고 싱크가 안 맞아서 좀 이따 나왔어야 되는데. 자,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라파엘이 아테네 학파라는 그림을 16세기경에 그렸어요. 그래서 벽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라고 중세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만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라도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매일 날라오는 뉴스도 귀하고, 그런데 집에 이렇게 커다란 벽화 하나 그려놓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알면 알수록 보이는 그런 그림인 거죠. 자, 여기에는 그때 그 당시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룬 그런 철학자들이 하나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중에 뭐 몇 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소크라테스, 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뭐 소크라테스란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자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여기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끝에 있어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본 사람? 방금 봤으니까 다 들어봤겠죠? 자, 뭐 한지 들어본 사람? 뭐 한 사람이죠? 천동설 맞죠? 천동설,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기준이고, 지구를 기준으로 모든 별과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그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인터넷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좋았겠어요. 가지고 엄청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천동설이라는 이론, 천동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천동설이라 그러면은 되게 약간 미개한 이론으로 나중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부정된 이론 정도로만 치부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관측 데이터를 집대성해서 그것들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에요. 물론 그 지동설을 이용하면은 그런 것들이 더 간단하게 설명되긴 하지만 천동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자로서는 피타고라스가 있죠. 자,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뭐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죠, 졸업하려면. 그리고 히파티아라는 분이 있어요. 히파티아라는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여성 수학자죠. 자, 4세기경에 당대 최고의 산술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의 한 분야인데 숫자를 다루는 분야예요. 숫자를 다루는 분야고,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런 여성 수학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굉장히 수가 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가 귀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 히파티아라는 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가지고 그 그리스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까지 이분한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히파티아는 평생 수학만 매진을 하면서 사실 어떠한 정치에도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년에는 히파티아의 서포터 중에 한 명이 정치적인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히파티아까지 안타깝게 희생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부인할 수 없이, 뭐 성별에 상관없이 4세기 그 초기 산술 역사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유클리드가 오른쪽 끝에 있어요. 자, 뭐 지금 이분이 뭐 허리를 숙이고 뭘 하고 계시는데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은 이분이 지금 석판에다가 뭘 하고 있죠.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나요? 너무 흐릿해가지고. 컴파스예요. 자, 컴파스로
지금 석판에다가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물론 미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들으려는 얘기는 이분이 어떤 기하학적인 큰 족적을 남겼어요.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원론이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그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원론이라는 기하학 교재를 지었어요. 자, 이 기하학 교재는 굉장히 많아요. 볼륨이 10권이 넘는데 그 서구 기하학 혹은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20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지금 BC 300년인데 2000년이 넘게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 교재로 다 쓰였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의 거인들, 케플러, 갈릴레오, 뉴튼, 러셀, 이 많은 분들이 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이 책의 내용을 칭송한 바 있어요. 자, 이 책의 위대함 혹은 이 책이 이렇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독창적인 서술이 있어요. 이분이 당시에는 물론 기하학적인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각도도 잴 줄 알고 웬만하면 넓이도 잴 줄 알고 문제도 풀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곡선이 있으면은 그 곡선으로 감싸할 수 있는 가장 큰 넓이인 도형은 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하학을 발전시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라밋을 건축한다든지 나일강의 범람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기하학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실질적으로 쓰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되게 산계되어 있는 지식이었거든요.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라, 부피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기하학적인 지식을 다 소화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줄기에 묶을 수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당장 집에 가서 수학책만 보세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문제집까지 합해보고 문제집에 시험지에 해설지에 다 한번 합쳐보세요. 아마 이 벽에 있는 책들을 다 채우고도 훨씬 부족할 거예요. 그 수많은 수학적인 지식들이 단 5개의 공리만 알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얘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기에 5개를 추려낸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리고 알아낸 게 이 5개의 공리라고 불리는 것만 가정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만으로 다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책을 저술한 게 유클리드고 그 책이 엘레멘트, 원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분이 평행선 공리라는 좀 굉장히 특이한 공리를 제안을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론이란 책은 자, 이거는 지금 1세기경에 파피루스가 유클리드가 쓴 책은 당연히 아니죠. 1세기경에 파피루스의 유클리드 원론의 사본이에요. 자, 이 원론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공리전에 선엄적 정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유클리드 설명을 따르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하지도 않고 그냥 존재하는 그런 개념,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평면, 점, 자, 그리고 선분, 이런 그림처럼 그냥 마음속에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정의할 필요 없는 그냥 존재하는 단어들. 그리고 직선, 그래서 점, 선분, 직선, 평면, 이런 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공리를 정의하기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선언적인 정의. 그리고 유클리드가 한 얘기가 공리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공리가 있어요. 그 4가지 공리를 오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건 뭐냐면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분이 있으면 점과 선분이 무슨 관계인지, 선분과 직선이 있으면 선분과 직선이 무슨 관계인지, 점과 원이 있으면 점과 원이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직각들이 있으면 이 직각과 점과 선분은 무슨 관계인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네 가지 공리예요. 5가지 공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가지 공리는,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서울대 홍성욱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곡과 그 등장인물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특히 기하학이라는 그런 방대한 그런 소설을 지금 짓는 중, 희곡을 짓는 중이에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죠? 점, 선분, 직선, 원, 직각, 로미오도 있고 줄리엣도 있고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왜 그 등장인물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등장인물들이 있고 앞에 네 가지 공리는 그들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엄마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알고 보니 숨겨진 자식이고, 자,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관계들을 정의하는 게 바로 첫째 네 가지 공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냥 당연히 수학책을 쓰려면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유클리드의 천재성은 마지막 공리에 있어요. 자, 마지막 공리는 뭐냐면 직선 L이 있고 L 밖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점 P를 지나면서 L과 평행한 직선 L'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A4 용지 펴놓고 삼각자 2개만 있으면 평행선 그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삼각자 2개 놓고 평행선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을 수 있잖아요. 직선 하나가 있고, 직선 하나가 있고, 하나 더 긋고 싶으면 삼각자로 그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희곡에는 다른 게 주어져 있지 않고 등장인물들과 그들 사이 관계만 주어져 있으니까 유클리드는 이걸 아마 재창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긴 사색의 시간 끝에 얘도 공리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공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평행선 공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평행선을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 세 각을 그리고 나면 이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간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삼각자를 이용해서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약간 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밀한 증명은 안 돼요. 그냥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A, B, C를 합하면은 저렇게 평평해진다는 게.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게 삼각형은 그릴 수 있으니까 내각의 합이 평평해진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많은 노력을 하다가 긴 사색 끝에 얘를 공리에 안 넣으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얘를 공리에 넣으면은 이 벽을 가득 채울 만한 엄청난 지식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가졌던 생각은 증명을 맨 처음에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공리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주 약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유클리드 그런 책을 지었을 때 5번째 공리는 꼭 증명을 해야 될 것처럼 생겼다.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거는 공리로 넣으면 안 되고 문제로 둬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처음에 10년, 20년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됐고, 100년이 지나도 잘 안 됐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못 풀었어요. 풀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약간의 사람들은 이게 혹시 틀린 건 아닐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삼각형을 아무리 그려봐도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지만, 우리가 안 그려본 아주 이상한 삼각형은 180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평행선 공리를 부정할 수는 없을까? 삼각형을 좀 이상하게 그렸더니 이렇게 좀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공학자라면, 특히 2000년 전에 공학자라면, 당장 지금 왕이 배 만들라고 시켰는데 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그냥 굉장히 사소한 질문들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지만 약간의 찜찜함이 있었던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알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서라도 진짜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약간의
사소해 보이고 약간의 찜찜함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공부를 하고 남들이 맞다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죠?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넘어가는데 약간의 찜찜함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곤하면은 그냥 에이 뭐 찜찜해도 넘어가죠. 그런데 조금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은 그 찜찜함을 파헤칠 때 가장 창의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소해 보이지만 약간 찜찜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으로 이 얘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수학자들이 못 풀었어요. 답은 분명히 yes or no예요. 그 4개의 공리로 증명을 할 수 있거나 4개의 공리로 증명을 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못 풀었어요. 그죠? 이게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유클리드의 공리를 믿는 그런 수학을 발전시켰어요. 그 수학은 사실은 사상 누각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가 틀렸다면 다 맞다고 가정하고 수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만약 틀렸다면 그 수많은 지식들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 워낙 대충 맞다고 넘어가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케플러, 뉴턴, 라이프니츠 다 그냥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자, 이 문제에 도전한 사람 중에 헝가리의 수학자 팔카스 볼야이라는 분이 계세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였어요. 기하학자였고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최고 수학자였던 가우스와도 교류를 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이 팔카스 볼야이한테는 나이 어린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한 30살 때 낳은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날 때부터 유명한 신동이었어요. 한 15살이 됐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얘가 당시로서는 최첨단 수학이었던 그런 미적분학 책을 혼자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 18살이 됐는데 얘가 뭔가 문제를 막 풀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하나 자세히 봤더니 얘가 유클리드 5번째 공리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최고 수학자들이 다 도전을 하고 모조리 실패했던 2000년 동안의 난제를 지금 18살짜리 애가 지금 풀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카스 볼야이가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아들아, 나는 이런 연구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안다. 이 문제에 빠져보낸 심연의 밤들은 내 삶에서 기쁨과 빛을 앗아갔지. 심연의 끝은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는 말아다오. 그죠? 어떤 얘기죠? 일단은 뭐 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하지 말란 얘기고 편지를 잘 뜯어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팔카스 볼야이도 사실은 바로 이 문제에 수십 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게 뭐 문제를 못 푼다고 꼭 시간이 허비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못 풀어도 가끔은 의미 있는 것도 찾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러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에 수십 년을 바쳤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이 못 찾아낸 신기하고 유용한 것들을 아무것도 찾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의 삶만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기쁨과 빛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완전히 실수로 생각하니까 제발 그 공부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얘가 아빠 몰래 계속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더 보내요. 제발 그만 좀 멈춰다오. 그 연구는 퇴폐적인 욕망 같은 거야. 너의 시간을 잡아먹고 너의 건강과 행복, 마음의 평안까지도 다 앗아갈 거다. 자, 이 퇴폐적인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sensual passion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약간 퇴폐적인 그런 정열적인 그런 마음 혹은 욕망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차라리 뭐 도박을 한다든지 방탕하게 지낸다든지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제발 수학 공부 좀 그만하라고. 너의 건강과 행복, 마음의 평안, 너 삶에서 행복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야노스 볼랴인데요. 그 야노스 볼랴이가 아빠한테 답장을 보내요. 자, 야노스 볼랴이의 우표예요. 1802년생이니까 18이면은 1820년이었겠죠. 1820년, 21년쯤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렇죠?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죠? 뭐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자기는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뭐 그렇게 나쁘게 쓰진 않았겠죠. 정중하게 자기는 아버지가 아무리 말리셔도 저는 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3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기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1823년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노스 볼랴이가 3년의 연구 끝에 2000년 동안 어떠한 천재 수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푼 거예요. 5번째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런 쌍곡기하이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요. 자, 이거는 로이스 넬슨이랑 헨리 세걸만이라는 제 친구 수학자가 만들어낸 그 쌍곡기하를 형상한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자,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봤을 수도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MC 애셔라는, 여러분들이 혹시 애셔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수많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화가예요. 화가인데 수학자들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학자 친구들한테 수학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화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형상화를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그 중에서도 천사와 악마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게 쌍곡기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밖에서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자세히 보면은 박쥐들이 보이죠? 박쥐가 실은 애셔는 악마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마들이 이렇게 있고, 자, 박쥐가 없는 빈칸에는 뭐가 있죠? 혹시 보이나요? 좀 흐릿할 텐데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저 날개가 달려 있고 얼굴이 있어요. 다리도 있고. 자, 이렇게 천사와 악마들이 평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쌍곡기하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모든 악마들이 다 같은 크기예요.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에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약 빠져든다면, 이 세상에 들어간다면 얘네들은 다 같은 크기로 보여요. 물론 이렇게 작게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원근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실 키 180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으나 100m 밖에 있으나 같은 크기의 사람이더라도 크기는 완전히 달라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얘네들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에요. 이게 끝으로 갈수록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도 엄청나게 빨리 작아지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같은 크기의 박쥐와 천사들로 세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런 여러 가지 거울 대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왼쪽 거울은 저기 똑같죠? 지금 몇 개 더 그려볼 수가 있어요. 선을 한 3개를 그려봐도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한쪽과 나머지 반대쪽은 똑같아요. 애셔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자, 이런 얘를 그리면은 얘는 천사와 악마를 바꾸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죠? 이 악마의 파란색 반대쪽에는 천사가 있죠. 정확하게. 천사와 악마를 정확하게 바꾸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이런 거울 대칭이 있고, 자, 여기서는 이런 것들도 휘어 있지만 사실은 거울의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크기는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거울 역할을 해요. 악마를 천사로 바꿔주고 천사를 악마로 바꿔주고, 악마를 천사로 바꿔주고 천사를 악마로 바꿔주고,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이 가운데 삼각형이 하나 있죠.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삼각형, 자 여기 제일 길쭉한 한번 이 꼭지각을 한번 봅시다. 이 길쭉한 꼭지각. 이 길쭉한 꼭지각 몇 개가 있어야 한 바퀴가 돌죠? 한 개, 두 개. 그렇죠? 두 개가 있으면 이만큼이고 전부 몇 개가 있죠?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죠? 12개. 그죠? 두 개씩 6개니까 12개죠? 그죠? 그래서 이 조그만 꼭지각이 정확하게 그 12배가 한 바퀴예요. 한 바퀴는 계속 360도예요. 360도라는 거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냥 한 바퀴를 360도로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면은 한 바퀴가 뭐 730도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360도로 약속을 한 거죠. 자, 한 바퀴가 360도라면은 12로 나누면 뭐죠? 30도죠. 그죠? 그래서 한쪽 각은 30도예요.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 거울을 잘 그려보면은, 자, 일단 얘는 좀 쉽네.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한 바퀴를 이뤄요. 그죠? 이렇게 대칭이고 초록색으로 대칭이니까. 자, 그럼 360을 4로 나누면 뭐죠? 90이죠. 그래서 이쪽 각은 90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은 나중에 뭐 인터넷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잘 보면은 얘는 8개로 나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45도, 90도. 자, 이런 삼각형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 그림을 잘 그려보면 8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45도, 30도, 90도.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야누스 볼리아이가 이런 신기한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MC 애셔가 이런 형상화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삼각형을 그리면은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요. 30, 45, 90. 그죠? 뭐죠? 135, 165인가요? 그죠? 165도예요. 이렇게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지는 세상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도 유클리드의 나머지 4개의 공리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게 쌍곡기하학이에요. 쌍곡기하학에 대해서 딱 한 페이지만 설명을 하면은, 자, 이 세상, 이 야누스 볼리아이가 찾아낸 세상은 뭐냐면 원판이에요. 원판. 반지름이 1인 원판의 내부. 그죠? 내부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점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직선은 경계와 수직한 원호를 그리는데 경계와 수직하기만 하면 돼요.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임의의 두 점은 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합동이라는 거는 뭐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반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게 합동이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또 평행은 만나지 않는, 이 보라색 두 개처럼 만나지 않는 걸 평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5번째 공리가 성립 안 하는 그런 신기한 세상이 생겨요. 자,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원판에 직선이 하나 있고 밖에 점이 하나 있으면 만나지 않는 직선을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세상이에요. 뭐 우리 눈에 휜 것처럼 보이지만 휘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똑바른 건 뭐죠? 어떤 게 똑바로 보여요? 뭐 이런 바닥 같은 건 똑바로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똑바르다는 거는 빛의 경로를 똑바르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똑바르다는 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를 똑바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서는 빛이 이렇게 휘어다닌다면, 여러분들 이상에 던져진다면 이런 게 휘어 보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일 거예요. 그죠? 아, 이건 곧바른 직선이구나.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직선이 하나 있고 밖에 한 점이 있으면은 유클리드 5번 공리가 성립 안 하는 거, 이렇게 평행하면서도 만나지 않는 점이 직선이 무한히 많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똑바른 직선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보는 바로 그 직선이니까. 자,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근데 굳이 저런 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19세기 말에 비슷한 시기에 야누스 볼리아이와 또 나머지 두 분 더 비슷한 생각을 한 분이 있어요. 자, 쌍곡기하학을 창시한 분들이에요. 첫째는 말씀드렸던 야누스 볼리아이, 둘째는 가우스가 있어요. 그렇죠? 가우스가 있고, 셋째는 러시아의, 혹시 들어본 사람? 러시아의 미남 수학자가 있어요. 로바첵스키라고.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다 워낙 업적이 출중해서 우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야누스 볼리아이, 가우스, 로바첵스키, 이런 세 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쌍곡기하학의 개념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야누스 볼리아이가 가장 먼저 문서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가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 문제를 풀었어요. 2000년 만에. 그리고 yes, no를 알게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5번째 공리가 사실 맞았다면은 5번째 공리가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였다면, 앞에 4개로부터 증명이 되는 거였다면 역시 당연한 걸 증명했구나 정도였겠지만, 이게 성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즉 이게 성립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란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똑바로 본다는 게 뭔지, 똑바르다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차츰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자, 현실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거는 헐먼 민쿠스키라는 기하학자, 수학자가 남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학에서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세상에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쓸모도 없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안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쌍곡기하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 기하라는 게 원래 무언가를 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덧셈, 높이, 길이, 부피, 넓이 등등 뭔가를 재고 비교하고 뭐가 더 크고 이제 겹치고 만들고 그런 거였는데, 측정해서 공간에 대한 이해로 기하가 발전하게 돼요. 즉 아까도 그렸던 그 쌍곡기하학의 예처럼 공간이 물론 똑바르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똑바르다는 개념조차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휘어 있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 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 공간이 휠 수 있다는 것은 리만이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공간이 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빛이 중력 때문에 휘어가지고 태양의 뒤가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간이 휠 수 있고 그럴 때는 똑바르다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런 공간의 휭과 리만 기하학을 이용해서 에미네터라는 수학자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증명을 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물리학에서 마르고 닳도록 실험을 해도 당연히 참이니까 그냥 참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에미네터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공간이 대칭적이고 시간이 대칭적이라면은 운동량도 보존돼야 되고 에너지도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려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기반을 해서 유명한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상대성 이론을 가져왔어요.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공간의 휭, 특히 중력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자,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원부터 해봅시다. 아주 옛날에 지동설, 천동설 그런 얘기 하기도 훨씬 전에,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역사책 보면은 혹은 세계지리 교과서 제일 앞에 보면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상을 그려놓은, 그때는 상상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죠?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했죠? 아주 옛날에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끝없이 펼쳐진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걷거나 기껏해야 말 타는 정도였으니까. 하루 1년 몇 년을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었겠죠. 그래서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평하고 한없이 가면은 절벽이 있다든지 폭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은 거인의 눈 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섬이라든지 그런 상상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측정이 발전하면서부터 기원전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평평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유클리드는 모든 게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했지만 실은 세상에 평평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당장 항해만 하더라도 수평선 있잖아요. 수평선 뭐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죠. 그죠? 지구는 둥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탐험을 했더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처음 증명한 사람이 누구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뭐 했죠? 지동설을 증명했죠. 그죠? 물론 코페르니쿠스도 있었지만, 자, 마젤란이죠. 마젤란이 처음으로 세상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죠? 물론 뭐 자기가 혼자 다 돈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미 갔던 데는 안 돌았고 안 간 데를 돌아서 결국 세상이 둥글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콜럼부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 지구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그런 2차원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2차원에 대해서 조금 쉬우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2차원 벌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차원 박테리아.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굉장히 똑똑한데 뭐 무지하게 굉장히 작고 근시안적이지만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한번 쳐볼게요.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굉장히 넓은 종이가 있고 그 종이 위에 있는 박테리아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점프를 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종이와 종이 틈새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데 무지하게 똑똑한 박테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세상이 2차원이에요.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차원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탐험을 해요. 아무리 탐험을 해도 뭐 새로운 데가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다고 마치 기원전 인류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가 있던 데로 왔어요. 그래서 중세 인류처럼 내가 사는 데는 이렇게 둥글구나 이런 상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2차원에서 태어나서 평생 2차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3차원을 보는 얘의 시각 피질은 3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3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벌레한테 3차원은 그냥 방정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정식도 세우고 뭐 풀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얘는 3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둥글대지만 뭐 수학적으로 어떤 둥근 그런 공간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꼭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얘가 사는 데는 이런 도너츠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공면의 껍데기일 수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이런 데 살고 있는 자기가 뭐 알고 보니 뭐 이런 도너츠 위에 살고 있었더라.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데는 한 바퀴 돌아서 뭐 어떻게 돌던 뭐 그게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도는 거랑 여기서 조그맣게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죠? 굉장히 다른 그 형태를 가져요. 자, 그런 여러 가지 2차원 공면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더 똑똑해져가지고 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비우스의 띠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뭐 메비우스의 띠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역시 애셔의 그림을 한번 다시 가져올게요. 애셔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개미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뭐 당연한 걸로 보일 거예요. 그죠? 개미가 걸으니까 걷겠죠? 걷다가 여기선 뒤집어져서 걷다가 다시 눈에 보이도록 걷다가 반대쪽 면으로 가서 걷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이렇게 보면 별게 아닌데 이 종이와 종이 틈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저희 개미의 왼발이 있죠. 애셔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미를 이렇게 부풀려서 그려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해 봐야 되냐면 이 개미가 이렇게 3차원적인 대상이 아니라 종이 위에 살고 있는 완전히 완벽하게 납작한 그런 2차원적인 생물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왼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에 구분이 전혀 없는 완전히 2차원적으로 평평한 그런 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발을 디디고 오른발을 디뎠어요. 그죠? 자, 좀 걸어볼게요. 왼발이 여기 갔고 오른발이 여기 갔어요. 그죠? 조금만 더 걸으면 왼발이 여기 가고 오른발이 여기 갔어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진 상태죠. 얘가 왼발, 얘가 오른발. 조금 더 걸을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손인가요?
여튼 오른발. 자, 이렇게 한 바퀴 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른발이 있었던 자리에 왼발이 가죠. 왼발이 있었던 자리에 오른발이 갈 거예요. 완벽하게 2차원이라면은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얘가 어떤 이 친구들한테 자기가 좀 마젤란처럼 자기도 한번 세상을 탐사하고 오겠다. 그러고 어떤 경로를 왔다 갔더니 얘가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 돌아왔냐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책으로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는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 오른쪽에 달려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이런 경로가 없다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우리의 우주의 모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우리의 우주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면은 마젤란처럼 정말 좋은 성능의 망원경으로 우주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뒤통수가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빛의 속도를 넘어가는 그런 패러독스를 잠깐 무시한다면 굉장히 빠른 우주선으로 어떤 경로를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돌아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심장이 오른쪽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거꾸로 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손 왼손도 바뀌어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우주의 모양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우리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무지함도 사실은 그냥 마젤란 혹은 훨씬 더 그 이전에 불과해요. 자, 이거는 나사 jet propulsion lab이라는 데서 찍은 우리의 우주, 우리 은하의 중심을 찍은 모양이에요. 그죠?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이게 결국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자, 그런 게 주로 위상수학의 대상인데 우주라기보다는 수학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그런 우리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알게 된 무한한 것은 두 개이다. 첫째로 무한한 것은 우주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첫째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인류가 핵 군비 경쟁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환멸을 느끼면서 인류의 어리석음을 비판한 얘기인데,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주의 무한함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는 여러 가지로 논리적인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측 결과도 마찬가지고 유한한 우주가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한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주가 무지하게 넓어요. 무지하게 넓은데 어쨌거나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관측을 했더니 유한하대요. 무한할 수는 없대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지? 계속 가다 보면은 무슨 껍데기가 있다는 건가요? 껍데기 바깥에 뭐가 있으면은 우주라는 정의상 그것도 같이 우주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우주라고 부른다면은 그것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수학자들은 비록 관측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3차원 공간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3차원 공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3차원 공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정 12면체로 만약 우주가 이렇게 토막토막 나눠져 있다면 거기를 날아다니는 느낌은 무엇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주의 모양들을 밝혀내고, 사실은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 문제에 수학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가능한 3차원 공간의 모양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당연하게 끝없이 뻗어 있는 우주, 근데 그거는 마치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인간이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것만큼이나 무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한 그런 3차원 공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전히 정확한 모양은 관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난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발전을 해왔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5분이 남았는데, 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수학이라는 기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하고 무슨 상관인지,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궁금한가, 놀라운가, 지겨운가, 흥분되는가 아는 것이다. 이거는 윌리엄 썰스턴이라는 아주 걸출한 20세기 기하학자가 남긴 얘기예요. 자, 이분이 어떤 책 서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학에서도 감정이 중요하다. 수학이라는 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잘 모를 때는 수학이라는 게 책에 쓰여 있고, 그죠? 누군가는 했겠지만 어쨌거나 책에 쓰여 있는 그런 지식, 그죠? 마치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해주듯이 어떤 정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도서관 깊숙이에 있는 그런 정리들, 보조 정리들, 증명들, 그런 수학적인 지식, 그런 지식 체계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썰스턴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학이라는 게 어떤 인간과 분리되어서, 유리되어서 이 괴리된 그런 지식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또 나눠보고 또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어하고 신나서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수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것들은 재밌게 바꾼다든지 버린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매트릭스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다가 무슨 전선을 하나 꽂아가지고 모든 수학 지식이 한 번에 전송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놀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수학이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의 마음이에요. 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돼요. 아마 한참 동안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읽고 굉장히 한정된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똑같은 그런 어떤 정보를, 어떤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냥 책으로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전달할 수가 있고 많은 시간을 써서 이해를 해야만 마음속에 전달이 가능해요. 자, 처음에 이런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도마뱀이 방금 부화해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환경의 위협에 응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하학이라는 게 환경의 위협에 대한 인간의 응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환경의 위협에 대해서 응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응전 방법이 처음에는 측정에서 시작해서 공간에 대한 이해로 발전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공간에 대한 그냥 이해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응전 방법으로 기하학을 발전해왔는데 이 기하학이라는 지식은 신기하게도 그냥 A는 B입니다라고 그냥 말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새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냥 업어가지고 그냥 산 등성이에서 산 정상으로 올려다 줄 수 없어요. 좋은 선생님은 가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대신 들어서 옮겨줄 수는 없어요. 좋은 이정표가 돼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들어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수학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경우에도 가이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하학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쌍곡기하학은 여러 가지 생활에 쓰이고 있어요. 혹은 기하학은 이런 발전소를 지을 때도 쌍곡면으로 그리면은 이 진동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의 진동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버틸 수가 있고, 혹은 소문의 전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소문의 전파에도 쌍곡기하학의 아이디어가 쓰이고 있어요. 혹은 산호초를 연구할 때도 이런 휜 공간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뇌의 지도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학은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weuseMath.com인데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으면 좀 적어가도 좋아요. 수학이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잘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몇 개만 들어보면은 수학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쓰인 데는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 외환 트레이더, 암호학자, 헤지펀드 매니저 뭐 등등등등. 액추어리는 계리사예요. 보험 계산을 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물리학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변호사 등등. 자, 수학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에 쓰이고 있고 사실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력하고 아름다운 무기가 여러분들 삶에서도 쓰이는 계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